인류 최초의 혁명인 인지혁명과 신화의 기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화는 미신이 아니라 생각의 뿌리이며 허구가 아니라 인식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엔 삶 전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각 문화권 사람들의 운행적 시각이 들어있습니다. 인식이란 무엇이고 인식혁명이란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신화와 기원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이 가진 능력 중에서 동물과 구별되는 놀라운 능력 중에 하나는 인지 능력입니다. 그러면 인지란 무엇이고 마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인류 최초의 혁명이라 부를 수 있는 인지혁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지란 사물을 인식하여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사물을 알아보고 그것을 기억하여 생각을 해서 결론을 얻어내는 정신적 과정을 지칭합니다. 인지는 지각, 기억, 사고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는데 이 영역들은 인지의 각기 다른 측면들을 지칭하는 것일 뿐 명확한 경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물을 지각할 때 기억의 도움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사물들을 지각하는 방식은 부분적으로 과거에 그것을 지각했던 방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각은 사고에 따라 바뀌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평선 가까이 보이는 달은 멀리 있는 지평선 너머에 멀리 있는 것을 생각해서 무의식적으로 크게 지각하게 되는 것이죠. 기억이 끝나고 사고가 시작되는 시점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기억의 상당 부분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고의 일부로 간주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지와 관련된 용어로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인간이 물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물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흔히 인간의 정신활동, 다시 말해서 생각, 감정, 기억 등과 같은 이런 정신활동이 생기거나 자리잡는 공간이나 위치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마음은 여러가지 의미로 쓰이는 또한 막연한 개념이기도 한데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의식의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육체나 물질의 상대적인 말로 정신이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하지만 엄밀하게는 정신에 비해서는 개인적이고 주관적으로 쓰이는 일이 더 많습니다. 마음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는 물음은 인간이 옛날부터 생각해온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마음에 대한 고찰은 여러가지 학문과 종교에서 다양하게 개념 지어지고 발전되어 왔고 현재도 계속 연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마음의 개념들을 과학 분야에서 다른 각도로 조명하려는 학문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지과학입니다. 다음은 심리학자들이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실험입니다. 여기 셀리와 토니가 있습니다. 셀리는 공깃돌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공깃돌을 네모난 상자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리고 셀리는 밖으로 나가고 토니가 남아있다가 셀리가 넣은 공깃돌을 꺼내서 항아리에 넣었습니다. 자, 이제 셀리가 돌아왔는데요. 셀리는 자기 공깃돌을 어디서 찾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셀리는 공깃돌을 어디서 찾을까요? 여러분에게 마음이 있다면 당연히 왼쪽 네모난 상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4살 이하의 어린이는 셀리가 오른쪽 항아리에서 찾을 거라고 대답합니다. 왜 그럴까요? 심리학자들은 아직 4살 이하의 어린이에게는 마음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은 마음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유명한 틀린 믿음 실험입니다. 이 실험이 보고자 하는 것은 어린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예측하거나 상상하는 능력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뇌는 생물학적으로 보면 신경세포들이 뭉쳐 큰 군집을 이루고 있는 덩어리로서 동물의 중추신경계를 관장하는 기관입니다. 뇌는 본능적인 생명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여러 기관의 거의 모든 정보가 일단 뇌에 모이고 뇌에서 여러 기관으로 활동이나 조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뇌는 생물학적으로 보면 신경세포들이 뭉쳐 큰 군집을 이루고 있는 덩어리로서 동물의 중추신경계를 관장하는 기관입니다. 뇌는 본능적인 생명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여러 기관의 거의 모든 정보가 일단 뇌에 모이고 뇌에서 여러 기관으로 활동이나 조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인간의 뇌는 진화하는 동안 계속 커져 왔는데 다른 어떤 영장류보다 월등하게 내용량이 커졌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인간의 뇌는 진화하는 도중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뇌가 스스로의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했고 인간은 마치 멀리서 쳐다보는 것처럼 뇌가 만들어내는 지각들을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머릿속에는 따로 떨어져서 스스로를 관찰하는 내부의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감정과 감각과 인식을 지닌 이 자아를 마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마음과 뇌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뇌는 감각적이고 인지적이며 감정적인 데이터를 모으고 처리하는 물리적 구조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마음은 뇌의 지각 과정에서 생겨나는 생각이나 기억, 감정 현상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마음과 뇌는 신경학적으로 볼 때 뇌가 없으면 마음은 존재할 수 없고 뇌가 존재하면 마음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과 뇌의 관계는 서로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같은 것의 서로 다른 측면을 나타내는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물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838년 3월 젊은 무명의 생물학자 찰스 다윈은 런던 동물원에서 우리에 갇힌 제니라는 오랑우탄이 거울을 가지고 노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니는 거울을 검사하고 거울에 키스했으며 거울에 얼굴을 대고 거울에 다가가면서 몸을 숙였습니다. 이 제니는 거울 속에서 무엇을 본 것일까요? 그게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챘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1970년에 심리학자 고던 갤럽 주니어는 거울에 익숙한 침팬지 4마리를 구해서 마취를 한 다음 눈썹을 붉게 염색한 다음 거울 앞에 세웠습니다. 그들은 거울을 본 뒤 자신의 눈썹을 만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원숭이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갤럽은 침팬지는 자신을 알아보지만 원숭이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알아보는 것은 자아라는 개념과 관계가 있는데 자아를 인식하는 것은 보다 고등한 지능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고든 갤럽은 이 거울 실험을 많은 동물들의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을 통과한 동물은 몇 안 됩니다. 침팬지나 오랑우탄은 대부분 실험을 통과했고 범고래와 돌고래도 통과했습니다. 그렇지만 판다와 개는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조류 중에서는 유일하게 까치 중의 일부가 통과했습니다. 인간의 아이들은 놀랍게도 18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 통과했는데 이것은 이제 유럽의 아이들이고 실제로
아시아의 아이들은 이보다 더 늦게 통과했습니다. 자아인식과 인지능력을 갖게 된 인류는 사고방식과 의사소통 방식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인류는 전에 없던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되는 한편 다른 사람들과 생각을 공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인간은 인지혁명으로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의사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국가와 민족, 신용이나 종교와 같은 추상적 개념을 공유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신화나 전설과 같은 이야기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인류는 유전이라는 생물학적인 궤도를 벗어나서 문화혁명이라는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하라리는 이것을 인지혁명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음은 신화의 기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욱한 안개가 덮여있는 인류의 선서시대, 그 어딘가에서 석기시대에 살았던 우리의 사촌 네안데르탈인은 지구상의 생물 중 최초로 죽은 동료를 매장하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약 5만 년 전 네안데르탈인은 지구상 생물 중 최초로 죽은 동료를 땅속에 매장하였고 생전에 사용하던 연장과 무기, 옷, 그 밖의 필수품도 함께 묻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이 장례식을 치렀다는 증거는 유럽과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구석기 시대 매장지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인류 학자들은 네안데르탈인의 신화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지만 그들은 죽은 뒤에도 살아갈 수 있다는 어떤 믿음을 가졌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 5만 년 전 네안데르탈인은 지구상 생물 중 최초로 죽은 동료를 땅속에 매장하였습니다. 그 무덤 속에는 생전에 사용하던 연장과 무기, 옷, 그 밖의 필수품도 함께 묻혀 있었습니다. 어떤 무덤에서는 동물의 뼈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장의식의 일부로서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장례식을 치렀다는 흔적이라는 것이죠. 장례를 치를 정도고 그리고 이런 매장의식을 했다는 것은 원시적인 종교 행위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네안데르탈인은 죽음이 필연적이라는 걸 이해할 만큼 뇌가 발달했고 그래서 이 죽음을 극복하거나 대처하는 방법도 나름대로 발견했던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라크의 샤니다르 동굴에서 발견된 네안데르탈인의 무덤입니다. 이 네안데르탈인은 약 40세의 네안데르탈인인데 이 장례 흔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삶이 순탄치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얼굴 한쪽이 심하게 부서졌는데 부분적으로 실명을 했을 것이나 상추는 치유되었습니다. 관절염으로 오른쪽 다리를 절었으며 발에는 부서졌다가 다시 붙은 흔적이 있고 팔은 야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네안데르탈인은 노약자를 돌보아 주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상처와 장애를 가지고도 수년간 생존한 것으로 봤으며 이 사람은 혼자 살았다면 분명히 이 상처들 중 하나만으로 죽었을 것이지만 수년 동안 생존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장의식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동물의 뼈도 같이 발견된 것으로 봐 이제 매장의식의 일부로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인지능력을 갖는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위험이나 두려움, 죽음을 인식하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인지능력을 가진 인간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제기되는 위험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포식동물이 있고 동족과도 싸워야 했고 홍수와 가뭄, 질병, 기아 등의 자연재해도 극복해야 했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생존을 위협했고 항상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했습니다. 인간은 위험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을 의식합니다. 동물들은 눈앞에 자극에 기인해서 두려움 반응을 나타내지만 인간은 위험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사자가 많이 살고 있는 장소를 걷고 있는 부심에는 사자가 눈에 띄지 않더라도 긴장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주위에서 풀을 뜯고 있는 동물들은 조금도 걱정하지 않고 평화롭게 지냅니다. 인간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킨 뇌는 인간에게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도 제공했습니다. 인간은 도구를 제작하는 기술을 개발했고 연장과 무기를 만들고 간단한 기술을 발달시켰습니다. 이런 도구들은 인간을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 인간은 무리지어 삶으로써 협력하여 사냥하고 자원을 나누어 가지고 외부의 적으로부터 효율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개념으로서 이제 법과 문화, 종교, 과학을 발달시켰습니다. 초기 인류가 직면했던 존재론적인 근심은 죽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이해함으로써 새로운 차원의 행위상학적인 근심거리들과 마주쳤습니다. 가장 절박한 문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불확실한 세계에서 불안해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류의 근심 해결책은 신화였습니다. 세계의 많은 문화권에서 신화를 통해 행위상학적 문제의 해답을 찾았습니다. 신화는 행위상학적인 문제에 대한 근심과 함께 시작됩니다. 신화는 종종 깊은 불안으로부터 오는데 이 불안은 근본적으로 실질적인 문제에 관한 것으로 논리적인 논증으로 잠재울 수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언어적인 이미지와 주제를 사용한 신화 속에서 해결됩니다. 예를 들어서 왜 인간은 일을 해야 되고 왜 아이를 낳을 때 산통을 겪어야 되고 왜 죽음이 있는가, 이 이야기를 하와가 사과를 먹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또 이 세상에 왜 질병이 있고 불행이 있고 희망이 있는가에 대해서 그리스 신화에서는 판도라 상자를 여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